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법률방송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선매출 계산서 발급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선매출 계산서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국내 한 경제신문에 실린 로톡 140억 규모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가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법률 관련 스타트업에 이 정도 액수가 투자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시리즈 B는 스타트업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본격적으로 투자받는 단계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신규 투자사 5곳을 포함해 총 10개 투자사가 최소 10억 원 이상씩 투자했다고 돼 있습니다. 14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 김보난 로앤컴퍼니 대표는 사업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법률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가 나오기 한 달여 전 로톡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묘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광고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미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로톡이 기본적으로 월 단위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톡 측에서 느닷없이 월 단위로 하던 결제를 연 단위로 끊어줄 수 없겠냐고 했다는 것이 A 변호사의 말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1년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자. 네. 그 대신 결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월 결제를 해도 된다. 1년치 세금 계산서를 끊어도 실제 지급은 기존 하던 대로 월 단위로 결제하면 된다는 건데 중간에 계약 해지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년 결제로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고 A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년 계산서를 끊지만 중간에 1년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은 광고를 끊으면 계산서는 다시 수정해서 발급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로톡 측에서 느닷없이 왜 이런 제안을 해오지 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이 A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다들 명확하게 그쪽에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당 제안을 받은 얼마 뒤 로톡 측에서 A 변호사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서 로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저희가 최근 투자 유치 중에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변호사님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장기 계약을 부탁드렸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위 계약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검색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20개와 검색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5개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투자 유치 중인데 회원 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장기 계약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는지도 한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매출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를 다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메일은 지난번에 사무실을 찾아뵈었을 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변호사님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을 받은 변호사가 A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메일은 그러면서 투자 유치 후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투자 유치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업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당수 존재했다면 그리고 이 매출이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면 투자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세무 전문가들도 1년치 선 매출을 끊어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선매출을 끊어서 매출을 확 늘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매출이 확 신장되는 걸 확인이 되면 투자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세금 관련한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지적입니다. 이거는 용역이 제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가를 규정한 것도 아닌데 선매출을 끊었다는 거는 이거는 용역의 제공 시기, 수입 시기에 문제가 돼서 각 그 연도마다 어떤 그 이익과 그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세금의 문제들이 좀 교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과 의혹 제기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 측은 법률 방송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먼저 선매출 계산서 관련해 로톡 측은 로엔컴퍼니는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아 보이게끔 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로엔컴퍼니 과세 자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2020년 서초세무서와 외부 회계법인 간사보고서를 통해 회신받은 결과로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장기계약 매출을 투자 유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톡 측은 2019년 6월에는 이미 투자 유치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로엔컴퍼니가 140억 원을 투자받은 시리즈 B 유치 IR을 한 기간은 그해 2월에서 4월이었다. 따라서 투자사 피칭 자료에 6월 세금 계산서 건은 시기상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로톡 측의 설명입니다. 로톡 측은 다만 2019년 6월에 140억 투자 유치가 끝난 시점이었다면 당시 메일에 왜 저희가 최근 투자 유치 중에나 투자 유치 후 앞으로 같은 표현을 썼냐는 법률 방송 질의에 대해선 투자 유치가 끝나서 장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로톡 측은 하지만 투자 유치가 끝났다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장기 회원 확보에 나서는 게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텐데 굳이 투자 유치 중이라고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는 법률 방송 추가 질의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톡 측의 해명이 뭔가 개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 어려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투자자들로서는 매우 반길 수밖에 없고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로엔컴퍼니는 매출 및 자금 운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도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로엔컴퍼니의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는 게 로톡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 기업정보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로톡 운영사 로엔컴퍼니의 지난 5년간 매출과 재무 상태 등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2016년 7,600만 원이었던 매출액은 2017년 3억 5천만 원, 2018년 5억 9천만 원, 2019년 8억 원, 지난해에는 30억 원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2016년 마이너스 6억 1,200만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7년 마이너스 4억 1,300만 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8년엔 마이너스 8억 원으로 적자폭이 다시 껑충 뛰었습니다. 14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2019년엔 마이너스 21억 2,400만 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무려 마이너스 49억 2,300만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159.17%에 달합니다. 투자 유치 받은 돈의 상당액을 마케팅 등 판관비에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14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이어 다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노려볼 수 있는 중기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이를 투자자들이 몰랐다면 투자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고 알았다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라면 펀드 운용자와 해당 펀드의 투자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용자는 펀드 가입자를 위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가입회원 변호사가 3,9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로톡은 실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 광고 변호사 회원수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수는 의외로 정말 적다. 뭐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로톡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공격적인 광고 및 경영에 대해 회의와 의심의 눈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로톡은 고도의 기술 기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관련 논란과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이어서 대권주자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면서 첫 경제 행보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장해 로톡 반대를 외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기업과 달리 로톡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기조일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업체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첫 경제 행보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비슷한 시간 간담회장 앞에선 대한변협 회원들이 법률 플랫폼을 규탄하며 윤 전 총장이 플랫폼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대한변협 회원 변호사들이 불법 로톡, 결사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총장. 로톡 반대합니다. 로톡 반대합니다. 로톡 반대합니다. 윤 전 총장은 하지만 로톡 반대한다는 변협 회원들을 한 번 쳐다보고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그대로 간담회장으로 들어갑니다. 간담회에선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의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하소연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이 분야는 이래서 안 돼. 저 분야는 저래서 안 돼. 이 분야는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저쪽 분야는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심하니까 좀 안 될 것 같아. 최성진 대표는 그러면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콕 집어 이게 비단 로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법률 분야 그 플랫폼 기업인 로톡이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이익단체인 그 변협의 그 반대 앞에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등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영역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을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부국강병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집중 호소한 규제 문제에 대해선 국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라는 우리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제의 역동성을 줘야 된다는 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공정 차원에서 경제 역동성을 거듭 강조하자 현장 참석자들에게선 고무된 분위기도 간직됐습니다. 오늘 우리 포럼 우리 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정치 선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유와 창의 아주 리버럴한 분위기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저는 어떤 경제의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이고 공정한 기회와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큰 틀에서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간담회가 진행되는 시각 간담회장 밖에선 법률 플랫폼 로톡을 성토하는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불법 온라인 사무장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호사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화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사건을 소개, 알선, 중개해주는 형태의 어떤 새롭게 진화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매체가 단순히 뭐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뭐 리걸테크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좋게 포장된 채 윤 전 총장도 법조인 출신이니만큼 변호사법 위반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공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 측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 총장님께서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런 점을 혹시 좀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좀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급한 마음에. 변협은 특히 이런 플랫폼 문제가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나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 직역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 대한 사기업과 거대 자본의 침탈, 이로 인한 종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어떠한 기술력을 가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사기업이 하도록 할 필요가 없이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혹은 변호사단체나 약사단체가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식의 혁신이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시도가 중단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 윤 전 총장과 스타트업 업계 간담회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법률방송 취재진은 윤 전 총장에게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일부 업계에서는 이렇게 플랫폼이 종속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기존 사업자들과 이제 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건 뭐 익히 다 알고 계시고,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좀 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당장 시끄러운 불협화음만 잠재우는 미봉책으로는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근본적인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거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는 식의 그런 소극적 중재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새로이 등장하는 이 스타트업과 이 기존의 사업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 기존 사업자에게는 또 어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해소에 무게를 둔 가운데 대한변협과 로톡과의 갈등, 힘겨루기에 대해선 여기서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변협에서 로톡에 대한 좀 이의를 지금 제기하신다고 해서 아마 오늘 간담회에 불참하신 거로 아는데, 일단은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양쪽의 입장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불참한 로톡 측은 로톡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플랫폼 참여 금지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입을 틀어막는 변협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협은 로톡의 1년치 세금 계산서 선발급 요청 논란을 언급하며 투자 사기 의혹까지 받는 로톡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나타냈습니다. 법률 플랫폼을 비롯한 플랫폼 문제가 대선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 법조인 출신 유력 대선 주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조단체와 로톡, 양측의 힘겨루기는 더욱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일들이 숱하게 발생하는데요. 관련 판결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현행법 위반일까요? 또 다른 사건은 저당권 설정을 약속하고 친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 약속을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배임죄일까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위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양모 씨는 지난해 9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그 단란주점에 지인 3명과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적발돼서 네.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 울산 남구청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단란주점에 대해 네. 2020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 술을 판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3명과 함께 했던 건데 이게 그래도 집합명령 위반인 건가요? 네, 그 양 씨는 그래서 네. 자신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그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지인 3명이랑 자기 가게에 모여서 노래를 부른 게 무슨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냐,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뭐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대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네. 되지 않는 행위 정의에 대해서 네. 그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그 한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네. 그 양 씨는 법적으로 긴급 피난을 주장했는데요. 네. 긴급 피난과 관련해선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네. 첫째, 피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네.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네. 셋째, 피난 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네.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의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뭐 지인들이랑 자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모여서 노래를 부른 게 이게 뭐 어떻게 긴급 피난이 된다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위난에 처한 그 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게 양씨 측의 주장인데 네. 당시 단란주점에 있던 네. 앰프가 고장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에 단란주점에 있던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네. 또 악기음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인 3명을 부른 네. 부른 것으로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고 현재의 위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 씨의 주장입니다. 긴급 피난이라는 법률 개념이 뭐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좀 다소 애매한 측면이 네. 있긴 한데 그래서인지 양 씨는 긴급 피난 외에도 네. 그 금지착오도 주장했습니다. 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네.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집합금지 명령이 가게문을 열어서 술을 팔면 안 되는 것으로만 알았지 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앰프를 고치고 또 네. 확인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게 집합금지 명령에 위반하는지 몰랐다. 따라서 금지착오에 해당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양씨 측의 주장입니다. 뭐 양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 금지착오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따라 인식함에 정당한 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뭐 법원 판단이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법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걸로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있는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음을 조율하기 위해 지인 3명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네.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단란주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음에도 피고인과 지인 3명은 약 1시간가량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입니다. 네. 양 씨의 경우에는 단란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공고 네. 안내문이 부착이 됐고 네. 관할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까지 인정이 되므로 금지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방역 당국이 모이지 말라면은 모이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저당권 설정과 배임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무주 씨는 네. 사업 운영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네. 급전이 필요해지자 친구인 나혜자 씨를 찾아가 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 아파트에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친구의 말을 믿은 나 씨는 김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약속과 달리 김 씨는 5억 원을 빌려준 A은행을 2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 씨는 배신감에 김 씨를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김 씨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돈을 빌린 김 씨가 네. 처리해 주기로 나 씨에게 약속한 근저당 설정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네. 근저당 설정이라는 사무가 있는데 네. 이게 돈을 빌려준 나 씨가 해야 할, 즉 김 씨 입장에선 타인의 사무가 되느냐, 네. 김 씨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느냐, 네.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뭐 돈을 빌린 김 씨 어떤 입장인가요? 네, 김 씨는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업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네.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 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뭐 김 씨 주장이 맞는 건가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네.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법제처는 네. 채무자가 제3자, 즉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에 관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거나 네. 양도하는 등 담보 가치를 감소, 상실시키는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네.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근저당 설정해 줄게, 돈 좀 빌려줘 네. 라고 돈을 빌린 뒤 근저당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법제처는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라면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중도금 수령 후 부동산 이중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겼다고 무조건 배임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인 것 같은데 뭐 저당권 설정 같은 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문제와 각계각층이 모여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법률방송 취재팀이 직접 찾아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른바 ESG 경영이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상사법학회가 ESG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 로스쿨 교수 90%가 로스쿨에서 기초법학 교육이 부실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초법학 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최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이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와 법은 이러한 ESG 요소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 상사법 학술단체인 한국상사법학회가 ESG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왕성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선 ESG 경영과 상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국내 최대 상사법 학술단체인 한국상사법학회 학예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선 한국외대 최한진 명예교수가 ESG 경영과 우리 회사법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현탁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6개의 소주제 세션 주제 발표를 각각 맡았습니다.
최근 기업 실무 영역에서 최대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에 관해서 법학, 경영학, 기업 실무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수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실무 전문가님께서 발표를 ESG는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의 영어 약자입니다. 최근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소비와 투자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선 ESG 경영에 따른 우리 회사법의 과제 같은 법 제도적 질문에서부터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같은 철학적 질문까지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한진 명예교수는 먼저 ESG가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됐음에도 그 평가 기준이 들쑥날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립하는 평가 지표는 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에 권위 있는 평가 기관조차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뚜렷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비밀주의를 고수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평가 모형을 공개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한진 명예교수의 지적입니다. 기관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외 비난 이유로 언론이나 경제단체의 외부의 평가 모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있고 이에 최한진 교수는 기업들의 혼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KESG 지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지표를 정립하게 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현재 KESG 지표에 초하는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하여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고 ESG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된다면 이는 다시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 최한진 교수의 말입니다. 기타 국내외 주요 지표와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ESG 평가 대응 능력 강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국내 최고의 M&A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사회적 압력 증가와 기관 투자자의 역할 확대,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인한 평판 관리 중요성이 정준혁 교수가 꼽은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우려가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주주 우선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정준혁 교수는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소비자와 근로자, 사회 공동체 등 전통적인 주주 이익을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반 유권자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영향을 받고요.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경영 활동과 ESG 같은 사회적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정준혁 교수의 진단입니다. 정준혁 교수는 이에 기업이 ESG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기업 경영과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런 이제 그 이익의 추구와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바탕으로 관련해서 정준혁 교수는 오너가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경영에 ESG 요소를 적극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배주주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세대에 걸쳐서 관련해서 정 교수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ESG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선 이 밖에도 상장회사의 ESG 공시제도 현황과 과제, ESG 관련 금융법제 대응 방안, ESG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업과 시민단체를 넘어 정부기관과 로펌 등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에 두는 ESG 경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함께 따라가고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는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첫 대면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변협 연수생 숫자 감축을 두고 연수 대란 우려 등 그동안 여러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올해 제10회 변시까지 대한변협의 변시 합격자 연수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는 2012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국회나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 사무 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증만 있을 뿐 단독으로 법률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없고 변호인 접견이나 수사기관 조사 참여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 변협 연수는 그동안 변시 합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통상 1000여 명 정도가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나머지 수백 명에 달하는 합격자들 연수는 그동안 변협이 떠안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약 5,414여 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를 통해 변호사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연수 기간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여러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변협 연수를 받는 신규 변호사 수가 700명을 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한계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매우 폭증을 했고 업계는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연수 변호사 대비 관리 지도 간의 부족으로 현장 연수가 실제 법률사무 종사기관의 실무수습과 같이 도제식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던 점이. 변협은 이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4월 연수 실질화와 내실화를 위해 연수를 200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에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706명인 점을 감안하면 500명 안팎의 합격자들이 연수를 받지 못하는 연수 대란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변협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때문에 변협이 연수를 볼모로 변시 합격자 수 축소를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우려했던 연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변협이 연수생 숫자 제한 방침을 철회했고 올해 변협 연수 신청자는 139명으로 2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89명이 변협 연수를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65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현장 연수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수습처를 구해서 이미 수습을 받거나 취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명까지 지금 연수를 199명까지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139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 많은 곳에서 흡수가 된 것으로 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변시 합격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연수 기회와 자리를 확대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연수 인원을 당초 200명으로 제한을 하면서 이제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또 경찰청 등 그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서 합격자들을 연수하는데 그 과정으로 같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각 기관들한테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국 회원들에게도 우리 합격자들을 채용을 해서 실무 강의를 실무 그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달라라고 독촉을. 변협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지방변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발벗고 적극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의회와 MOU를 맺고 그 변호사 확충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여러 유관기관들의 그 이번 변호사 실무수습 채용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변협 연수 규모 축소 발표가 여러 논란과 비판에도 연수 기회와 외연 확대, 내실화에 야기됐다는 것이 변협의 자평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또 동시에 법무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비해서 115명의 새로운 그 실무 수습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도 흡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관 기관에서도 추가로 이제 수습을 위해서 합격자들을 수용을 한 것으로.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수생들에 대한 수습처의 갑질입니다. 아직도 일부 수습처에선 변시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남아있고, 공고를 올리니까 저희가 한 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 한 100명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100명, 200명 이렇게요. 이렇게 수습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페이를 안 줬어요. 네. 이거 오면은 그래도 사람이가 밥 먹여주고 교통비를 한 10,000원 줬나? 한 몰 때마다? 그래도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수를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부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참 찝찝하고 불안한데 못하겠다고 하기엔 또 난감하고. 변호사 단체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수 변호사님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것이 꼭 긍정적이냐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수처가 적정 연수처여야 하고 합리적인 대우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6개월 연수라는 명목으로 착취를 하는 그런 연수처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나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희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그 연수처들이 제대로 연수를 이행하고 있는지 좀 감시를 하고 좀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 연수처들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적정 숫자가 맞춰지면서 연수처가 확보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5월 법률사무 종사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360개의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65개 기관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최근 변협에 공문을 보내 조사에 응하지 않은 65개 기관에 대해 법률사무 종사기관 관리감독 조사를 위탁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엽 협회장도 변협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조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각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합격자들을 수용을 해서 실무 수습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도 이들에게 채용 등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죠. 다만 이종엽 협회장과 김정옥 회장은 공이 우려했던 연수 대란 문제 해소와는 별개로 변시 합격자 수 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책과 사람들 코너에서는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뉴스 사자성어에서는 강서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사자성어 개옥지간 얘기해보겠습니다. 로투데이 책과 사람들, 오늘은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묵직해 보이는데 저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와 인권연대 운영위원 등을 지낸 김희수 경기도청 감사관입니다. 박아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희수 감사관은 거꾸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오개혁에 의해서 1895년도에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근대법원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왕이 다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재판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리가 되는. 마치 역사 선생님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김희수 감사관. 그 법원에서 내린 첫 번째 판결이 바로 동학 농민군에 대한 전봉준이나 손화중 이런 사람 5명에 대한 사형 판결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 어떻게 암울한 근대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김희수 감사관이 지난달 10일 펴낸 따끈따끈한 신간, 역사의 법정에 선 법엔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표지에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가령 일제 강점기 때 이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유죄로 있어야 되느냐. 암흑했던 그런 시절에 과연 감옥에 갈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당장 단재 신채호는 일제의 법정에서 사기와 왜곡한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관순 열사가 받은 죄명은 보안법 위반과 소유죄였습니다. 백범 김구와 조선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테러리스트의 수괴쯤으로 윤봉길 의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이라는 이름도 낯선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유죄로 만든 사람들이 애용했던 법논리가 뭐였고 법이 무엇이었는가? 그에 반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의 그런 법과 법논리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근 이에 법은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나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꼭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이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도 좀 정리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책은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와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크게 두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제1부 역사의 법정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을사늑약, 3.1운동, 임시정부와 독립투쟁 등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법이라는 프리즘으로 해체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산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적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가령 치안유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 또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도 이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버리면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한 15명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되지 못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책의 제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헌법의 눈물, 왜 법을 믿지 않는가, 형벌 불평등과 장발장 은행, 법이 말하는 진실과 정의 같은 강력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는 문제의식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형벌 불평등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배가 고파서 감자 5알 훔쳤는데 벌금형 받았어요. 근데 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1년에 4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희수 감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을 돕는 취지로 지난 2015년 3월 설립된 장발장은행의 운영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했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보내면 이건 가난을 처벌하는 거예요. 이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 낼 돈이 없어서 감옥을 가야 되는 사회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회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이른바 일수벌금제 도입이나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희수 감사관의 제안입니다. 만약에 이건 어떤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판 장발장에 대한 이 형벌의 불평등 문제, 가난을 처벌하는 이 야만적인 법률 체계에 대한 관심과 배려. 책 제2부 키워드의 한 축이 공정과 형평이라면 다른 한 축은 정의와 사법불신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는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데 김희수 감사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책임을 거론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불신에서 법조인들이 과연 자유롭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가혹한 법률, 재벌한테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선고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법조인들, 사법 현실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법치주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새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거예요. 법과 양심이라는 건 어디로 간 적이 없고. 여러 지적과 비판을 던지고 있는 김희수 감사관은 그럼에도 법과 정의는 존재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디테일 속에 악마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될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고 실행할 수 있을 거다. 완벽한 법은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 불안정성을 채워줄 무언가는 있다. 그건 바로 사람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정의는 채워지길 바라는 빈 그릇 같은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 같은 거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항아리에 정의의 물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비워버릴 수도 있다. 그게 결국은 국민이다라는 거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끌어왔고.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 식구들이 월세 20만 원을 내기 어려워 집주인에게 10만 원으로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 구하기가 옥 구하기보다 어렵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개옥지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5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아들 B씨 그리고 B씨의 사촌 누나 C씨 이렇게 일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등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와 따로 사는 또 다른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외부 침입이나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청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아왔고 함께 발견된 C씨도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기초생활수급자의 쓸쓸한 죽음. 발견 당시 습하고 더운 날에 C씨는 부패가 심해져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경찰은 검안과 통화내역 등으로 미뤄 지난 1일에서 3일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경찰은 외력의 작용을 의심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한 명의 혈액 간이 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씨 등이 새들어 살던 집주인 김모 씨는 A씨 가족이 최근 들어 20만 원인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절반인 10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몸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엄마가 다단계 판매업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형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월세가 밀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져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았다. 지난 3월부터는 수도요금도 받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다는 게 집주인 김 씨의 말입니다. 개수나무 개, 구슬옥, 어조사지, 어려울 간 자를 쓰는 개옥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땔감 구하기가 귀한 개수나무 구하는 것보다 어렵고 먹을 것 구하기가 옥 구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으로
찢어지게 가난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국책, 초책에 나오는 말인데 진나라에 대항한 6개 나라 합종책으로 한, 위, 조, 제, 초, 연 6개 나라의 공동 재상을 지낸 소진이 그 주인공입니다. 후에 천하를 좌우할 만큼 부귀해졌지만 젊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소진이 초나라에서 때를 기다리며 초국지, 식귀어옥, 신귀어계, 초나라는 먹을 것이 옥보다 귀하고 땔감이 개수나무보다 귀하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개옥지간과 비슷한 뜻으로 가도벽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세간 하나 없이 벽만 덩그랗게 서 있다는 뜻으로 극심한 궁핍을 이르는 말입니다. 전 한때 문장가로 역시 젊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마상여와 사천 대부호의 딸 탕문군이 없는 살림에 100년 가약을 맺고 후에 크게 출세하는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네, 20만 원. 누군가에겐 어떤 가족에겐 좀 괜찮은 저녁 외식값 정도일 수 있지만 A씨 가족엔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는 한 달치 방값이었습니다. 그 2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반으로 1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을 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나 소진이나 사마상여가 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죽음은 이제 좀 국가와 사회가 제도로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